부터 이 연구에서 진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만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제 정량 뇌파를 실제 보고 이 환자를 뉴로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했더니 정량 뇌파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책자에 만들어진 뒷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앞서 뇌파에 대해서 들으셨던 게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환자의 결과에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가 과연 뭐 어떤 데이터냐. 그래서 이 뇌가 하루 종일 이제 작동하는 모드를 보면요, 이게 네 가지 모드가 사실은 있어요. 이 이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고, 그죠? 잠을 잘 때도 이게 렘 슬립이라는 게 있고 넌 렘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때에도 뇌파가 확 달라지는, 뇌의 어떤 기능이 확 달라지는, 되게 쉽죠, 그죠? 그리고 이제 깨어있을 때는 그러면은 다 항상 깨어있을 때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때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하고 일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때랑 이 모두가 매우 다릅니다. 자, 저희가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뇌파를 측정하냐? 이 뇌파만 측정합니다. 멍 때리고 있을 때 뇌파만. 환자를 막 일을 시키면서 자, 뭐 암기해 보세요. 막 일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뇌파는 잠을 잘 때도 아니고 가끔 이제 머리 만져주니까 좀 졸려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잠을 잘 때도 아니고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뇌파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뇌파. 이거를 바로 보는 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린 뇌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뭐 뇌가 작동하는 모드를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얼러트에서 있을 때 이 디폴트 모드라는 게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뭔가를 할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모드를 나누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뇌파를 찍으면서 환자한테 지시하는 상태는 이 디폴트 모드 상태라는 거죠. 디폴트 모드. 가만히 계셔라. 가급적이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눈도 막 깜빡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왜 이 디폴트 모드를 봤을 때 우리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일을 시켜본 것도 아닌데, 그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 뇌는 뇌 영역도 중요하지만 뇌 영역 사이의 연결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연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뇌의 네트워크는 이 사람이 뇌에서 이제 가장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가장 강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뇌는요, 이렇게 일할 때 작동하는, 이게 이제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라는 거 하는데, 뭔가 작동할 때 이제 작동하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 상태가 있고요. 또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가만히 있을 때 작동하는 네트워크, 이 사이에 굉장히 클리어컷한 분명한 구분이 지어져 있어야지 가장 건강한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일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뇌는 확 죽어야 되고요. 기능이 없어야 돼요. 또 이쪽 뇌가 일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뇌가 확 기능이 없어져야 돼요. 이 시소를 타고 있는, 이게 이제 안티코릴레이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은 다 병이 와요. 무슨 뭐 우울증이 오든 무슨 뭐 불안증이 오든 이런 병들은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이제 ADHD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를 관찰을 해보면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져 있는, 약해져 있어서 항상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센트럴 executive 네트워크가 일을 하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ADHD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의 관계가 아주 시소를 타듯 둘 중에 중간은 없고, 이런 상태가 돼야지 뇌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논문을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태를 관찰을 해서 이 네트워크가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일을 할 때 네트워크도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뇌파 검사 중에는 ERP처럼 뭔가 암기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측정해서 뭔가 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게 이제 ERP라고 하는 게 측정하는 게 이게 센트럴 인젝티브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뇌 전체의 정말 하이어 브레인 펑션, 정말 네트워크의 그런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하는 그 뇌 영역만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찰하는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만한 이제 다 뇌파들은 전부 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작동하냐를 보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게 건강하면은 다른 부분도 건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인 오실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그러면 뭐냐? 아까 뭐 이렇게 감마파, 무슨 뭐 베타파, 알파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브레인 안에서는 어떤 루프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루프가. 자, 그래서 어떤 루프는 굉장히 짧아요. 몇 개의 뉴런만 거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루프가 계속 작동하면요, 이건 굉장히 빠른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빠른.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베타나 감마나 이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루프가 그게 짧은 루프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큰 루프들이 이렇게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나왔듯이 살라무스가 갖고 있는 루프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뇌 거의 모든 콜텍스는 살라무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라무스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또 갖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베이지알 강글리아라든지 세레벨룸이라든지 뭐 히포캠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의 루프를 갖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어디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루프에 따라 큰 루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좀 느린 어떤 웨이브 이런 게 나타날 거고. 자,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이제 3Hz 스파이크 앤 웨이브 패턴이라고 이런 이제 뇌파의 그 간질파의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그거를 S로레타로 이 포텐셜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뇌 한쪽에서 스파이크가 딱 생겨가지고 그게 뇌 콜텍스를 따라서 쫙 번져 나갔다가 다시 번져오고, 그러면 또 여기서 콜텍스 스파이크 한번 딱 튀고, 그러면 또 쫙 번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바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3Hz 스파이크 앤 웨이브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뇌 신호가 콜텍스를 따라서 쫙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3Hz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그 유추해서 봤을 때 이제 살라무스에서 콜텍스 사이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콜티코 콜티칼, 콜텍스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옮기는 이런 웨이브들은 사실은 델타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델타 웨이브, 굉장히 느린 웨이브. 그죠? 그럼 이제 세타 웨이브라는 건 뭐냐? 세타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 살라무스하고 이 콜텍스 사이에, 또는 좀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은 콜텍스하고 콜텍스 사이에, 이런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을 때 세타라고 하는 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알파파 그러면 뭐 명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파파라고 하는 거는 그 적당한, 그러니까 이제 그 살라무스에서 이제 콜텍스 쪽에
좀 붙어있는 이런 영역에서 콜텍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게 알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타 정도 레벨이 들어가면은 콜텍스 내에서 움직이는 거, 감마 그러면은 아주 그 영역, 그 안에서 세포들이 막 움직이는 거, 이제 이런 식의 대강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뭔가 뇌파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그 인간의 그런 반응 속도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요, 인간이 어떤 뭐 만약에 CPT 검사를 한다, 일이 나왔을 때 버튼을 눌러라 딱 이랬을 때 보통 그 미리세컨드나 이런 게 뭐 200ms, 300ms 그 정도 과정이면요, 이 뇌에서는 뉴런과 뉴런을 한 8번에서 12번 정도 건너뛰는 이런 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과정은 그렇게 한 8번 정도?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번 어떤 시그널이 전달이 됐을 때 거기서 또 확 이제 병렬 처리가 되면서 또 다음 시그널 넘어가고 또 다음 시간 넘어가고, 이게 한 8번에서 12번 정도가 되면은 아주 간단한 모터 리스폰스에 디시전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일단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어떤 시그널은 한 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베타나 이렇게 굉장히 빠른 웨이브를 만들어낼 거고, 끝까지 쫙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그널은 그만큼 더 시간이 더 많이 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브레인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아, 내가 이걸 딱 보고 내가 이거 진단 내리겠다. 아, 이 생각을 접근하시면은 절대 이 뇌파를 보기 싫어집니다, 점점. 예. 자, 그래서 진단을 내리려고 절대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생각해본 뇌파 파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딱 왔다 됐을 때, 아, 이 사람 뭔지 모르겠어, 나 뇌파 보고 진단할래. 절대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증상들이 있네. 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 막 분노 조절 진짜 못하네. 아, 이 사람 전두엽이 좀 이상한가? 그럼 전두엽에 뭐 슬로우 웨이브가 좀 올라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 네. 이게 이제 그걸 놓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그거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사실은 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뇌파가.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딱 놓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이나 뇌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 이상의 영역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트워크에 퍼져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신과적인 이제 증상인 경우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증상이 뇌 국소적인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증상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신경과에서 다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 이렇게 뭐 망가지거나 이러면 그 기능이 싹 없어졌을 텐데요, 그죠? 이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져도 우울증은 생겨요, 그죠? 그만큼 우울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실패예요. 우울한 그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은 뇌 전체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기능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커넥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브레인 오실레이션은 사실은 네트워크의 개념이거든요. 서킷의 개념이에요. 서킷.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뭔가 얼마만큼 시그널이 움직이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이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라. 그래서 내가 다 이 뇌파 패턴을 딱 봤는데 이렇게 뭐 델타파도 올라가 있는데 뭐 이렇게 베타파도 막 올라가 있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꼬집어서 이 사람 불안하니까 델타가 올라간 게 맞을 거야. 델타는 무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정보를 다 조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1번, 그 다음 확률이 있는 거를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또 해석이 어려운 경우
그 이제 이상을 막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그래서 뇌파가 그 한 번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함유하고 이제 포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저도 느꼈던 건데, 저도 국립공주병원에서 맨날 어린 아이들 뇌파 보다가 서울 딱 올라와가지고 막 마약 환자 뇌파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좀 다르고 어려운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은 더 어려움만 초래를 하니까 잘 모르는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는 거 위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거기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나중에 한번 팔로우 페이지 해보자 하세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뇌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런 거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자, 그래서 한 번에 검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뇌파는 계속 변하니까 POC 여러 번 재검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이상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 이상한 패턴이 있다면은 실제로 가서 뇌파를 한번 보세요. 뇌파가 정말 충분한 시간, 한 2분 이상 뇌파가 측정이 됐는지, 아니면은 뇌파가 뭐 이상한 노이즈나 이런 거에 막 좀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그 뇌파는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조금 더 적정한 상태에서 뇌파를 찍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량 뇌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사실은 여기 리퍼를 해준 환자예요. 20살 남자고, 아마 와이브레인에서 유명할 거예요, 그죠? 거기 계속 전화해서 기계 팔으려고 계속 연락하죠, 그죠? 그 사람 뇌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병원에서 뇌파만 3번 측정했어요. 그리고 더 측정하고 싶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디프레션, 앵자이티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보더라인 인텔렉츄얼 펑셔닝 맞죠? 네, 그래서 약간 지능이 약간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힘들게 여기에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 생각만 너무나 해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와이브레인 그 기계에 꽂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와이브레인 기계 전화해가지고 기계 언제 나오냐, 그죠? 사겠다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옵세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자는 TDCS를 했습니다. TDCS. 그래서 직류자극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뇌파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TDCS를 어떻게 시술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처음이니까 DCS를 하고, 약은 아델리파이만 한 2ml, 도파민 계통, 도파민 시스템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약을. 자, 그래서 이런 환자가 어떤 모습을 띌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한번.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잠깐 멈춰 계시고요. 내가 좀 뇌파 좀 봤다 그러시는 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어떤 모습, 어떤 뇌파 패턴이 보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처음 저를 봤을 때 뇌파를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첫날 와서 저희 병원에서 간단한 성별 검사를 했어요. 성별 검사를 이거 이제 BDI, BAI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5점, 약간 가벼운 우울증 정도, 불안증은 괜찮은 정도였고, 충동성은 이제 바렛 임펄시브니스 스케일인데 이거는 이제 58점 딱 걸렸고요. 저는 이 무쾌감증 검사를 같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파민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실제로 뭐 혈액에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척도냐, K-SAPS라고요. 그 아네도니아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아네도니아 스케일. 그래서 이제 무쾌감증을 보는 이런 검사상에 이 기준 자체는 사실은 없는데, 제가 환자를 그냥 쫙 이제 몇 명 된 거 샘플을 보고 대강 이제 컷오프 밸류를 대강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37점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판단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 번 측정했어요. 작년 6월, 15일, 8월, 올해 2월 이렇게 세 번. 자, 이쪽이 눈을 감은 거, 제 뇌파는 전부 다 저쪽이 눈을 감은 거, 이쪽이 눈을 뜬 거, 이렇게 이제 배열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상상하신 그런 뇌파 패턴과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게 이제 뉴로가이드에서 나오는 레포트의 아주 기본적인 폼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파워 스펙트럼 분석, 그게 바로 이겁니다. 렐러티브, 앱솔루트. 이게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고요. 여기 이제 에시메트리라고 하는 좌우의 불균형을 보는 이런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이제 에시메트리는 옛날에 워낙 그 바이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브레인 에시메트리에 대한 이런 정보가 좀 중요한 어떤 마커였어요. 그래서 브레인 에시메트리가 심할수록 뭔가 뭐 디프레션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문제가 많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쪽으로 보실 분은 보시고, 근데 저는 이게 크게 지금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열심히 먼저 김 박사가 이제 설명했던 게 코히어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에 건 싱글 채널 어널리시스고요. 싱글 채널. 그 채널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그린 거. 이 위에 거는, 이 밑에 거는 멀티 채널 어널리시스. 이거는 채널 간의 이상이 비슷하냐 다르냐 이거를 이제 놓고 본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뇌파 패턴을 이제 보시면은 눈을 감았을 때 뇌파 이상이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알파도 증가가 되어 있고, 세타도 전두엽에서 앱솔루트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뇌에서 바로 측정된 그런 이제 마이크로 볼테이지 이 제곱 단위의 그 값을 이제 플러스 한 거고요. 밑에 렐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걸 퍼센테이지화해서 퍼센테이지. 왜 그래서 앱솔루트와 렐러티브를 왜 보느냐? 렐러티브를 봐야 만약에 앱솔루트 파워가 어떤 사람이 뭐 스컬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뇌파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 그러면 다 빨갛게 나오거든요. 다 빨갛게.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런 이상의 이제 분포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밑에서 보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실제로 측정한 것과 이제 파워 이제 그 퍼센테이지와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 2, 3가 이제 G 스코어로 이제 바뀐, 여기 이제 G 스코어드 FFT 서머리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G 스코어로 변환을 해서 이제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면 이제 1까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면 2까지, 이제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면 3까지.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이제 보통 뭐 스크리닝 테스트를 쓸 때는 한 1.5 정도를 보죠. 한 1.5 정도. 내가 조금 진짜 이상한 사람만 골라내겠다. 그러면 2 정도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이건 다 1.5 이상 다 되는 거고요. 여기 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상 디스트리뷰션 안에, 정상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런 이상이 이렇게 전두엽 쪽에 많이 좀 몰려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파이베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베타랑 하이베타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파랑 하이베타파는 서킷의, 그죠? 서킷의 루프가 굉장히 적은, 그 근처를 막 도는 그런 웨이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막 연구되고 개발이 될 때 처음에 고양이의 뇌 이런 뇌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SMR 리듬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센소리 모터 리듬이라는 걸. 센소리 모터 리듬을 보니까 헤르츠가 12에서 한 15헤르츠예요. 10에서 15헤르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에게도 갖고 와서 인간에게서 12에서 15헤르츠를 확 그냥 증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뭐 ADHD 증상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과학자들이 잘못 판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의 뇌는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에서 15Hz 정도면 인간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헤르츠.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알파 웨이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 웨이브가 그렇게 이제 살라무스하고 콜텍스 사이에 중간에 어디쯤. 그래서 알파 웨이브도 두 가지로 잘라기도 해요. 좀 빠른 알파는 콜텍스 쪽이고, 좀 느린 알파는 살라무스 쪽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살라무스와 콜텍스 사이에 어느 영역인가 굉장히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증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웨이브는 대부분 이니비션에 관련된 웨이브입니다. 이니비션, 뭔가를 억제하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 통해서 나온 것들을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알파 웨이브가 올라가게 되면은 브레인은 레디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억제하는. 그래서 알파파는 지방 방송을 좀 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MC 스퀘어가 효과가 있는 게 이 지방 방송을 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파파를 뇌에서 제너레이션을 많이 시키면은 그게 전부 다 이제 뭔가를 억제하는, 준비시키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기가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억제 관련된 파가 알파예요. 근데 이 알파도 이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롤랜딩 알파라고 보통 이제 모터, 센서리 모터 콜텍스 있는 부위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알파도 있고요. 그리고 왜 눈을 꾹 이제 감고 뜰 때 이제 뒤에 오스피탈로에서 발생하는 어떤 알파들도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출현하는 알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두엽에서 출현하는 알파는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두엽에서 뭔가 억제가 확 일어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냥 좀 환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뭔가 뭐 욕구 불만이라든지 뭔가 마음속에 그런 이제 불편한 어떤 상태,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파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베타파, 하이베타파는 그 영역에 어떤 액티비티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것만 딱 봐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잘 안 된. 그리고 코헤런스도 지금 너무 빨간색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코헤런스가 올라갔다. 아까 슬라이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헤런스가 올라갔다라는 개념은 뇌파가 다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뇌파가 다 비슷해졌다.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사람의 심장도 복잡도가 뛰는 간격이 다 다르고 이래야지 건강한 거고, 그죠? 이게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은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뇌가 안 좋은 상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코헤런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뇌파 시그널이 너무 단순해졌다는 거고요. 뇌 전체 기능이 좀 다운이 돼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파 자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알파파, 베타파, 하이베타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덜하고 다녔는데, 근데 코헤런스는 비슷해요. 그죠? 코헤런스는 비슷하게 지금 빨간색 선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펙트럼 정보는 좀 약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DCS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받을 때쯤에 너무 감명을 받았나 봐요. DCS를 받고 너무 나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그 다음 8월 4일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8월 4일 뇌파가 이렇게 됐어요. 먼저 뇌파를 한번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먼저 번에 뇌파는 이랬었는데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일단은 뭐 쉬운 이제 보이는 것부터 보면은 코헤런스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한번 다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됐으니까 코헤런스 값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좀 뇌파가 조금은 복잡해졌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베타하고 하이 베타파가 아까는 이랬었는데 확 줄었죠. 네. 이제 알파파가 올라가 있는 거는 좀 비슷한데 베타하고 하이 베타파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어떤 증상의 개선이 기대가 되세요? 불안함이 많이 좀 줄었겠죠. 네. 진짜 실제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불안함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좀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TDCS에 대한 이제 프리오큐페이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2일 날은 어떤 변화가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2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했어요. 자, 네. 그래서 이 밑에부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 상당히 많이 줄었죠. 뇌파 복잡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리고 자, 이 위에 부분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베타, 하이 베타파가 지금 전두엽이 좀 남아 있는 알파파도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변화도 불안감이 더 감소하고,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적응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다 그만 포기하고. 근데 이제 이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성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우를 배우는 그런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인관계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있고, 또 이 친구가 이제 병원비를 제가 뭐 아주 뭐 비싸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딱 이랬는데, 이 친구는 피에 꽂혔는데 나는 내가 벌어서라도 병원 다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알바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열심히 해서 병원을 이제 다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막 다 이렇게 뭐 주방 같은 데 일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피부가 다 상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잘린 거예요. 너 손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빙이라도 하겠냐? 너 가서 치료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는 다른 일을 하나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조금 많이 안정이 되고 불안함이 있다는 확 줄었고요. 어떤 이제 기능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나아진 이런 상태가 이제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